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혈액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은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조용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붉은 색깔의 액체, 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액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얼마만큼 들어있을까요? 보통 성인의 경우 자기 체중의 13분의 1, 양으로 따지면 약 5에서 6리터 정도가 우리 몸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혈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 이상이 빠져나가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30% 이상이 빠져나가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액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처음에는 혈액이 다니는 통로인 혈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혈액의 성분, 마지막으로 혈액형인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 그리고 수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몸속에서 혈액이 다니는 통로를 혈관이라고 합니다. 이 혈관에는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 있는 혈관으로 세포가 한 층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주변에 있는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 교환할 때 물질이라는 것은 산소, 이산화탄소, 양분, 노폐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늘로 손이 찔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주로 손상을 입는 혈관이 이 모세혈관입니다. 다음으로 동맥과 정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동맥과 정맥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심장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혈관이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간다면 그 혈관을 우리는 폐동맥이라고 하고 어떤 혈관이 폐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간다면 그 혈관을 폐정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펌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우리 몸 곳곳으로 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런 심장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혈관이 동맥인데 그래서 이 동맥은 엄청난 압력을 버텨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대략적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동맥은 정맥과 모세혈관보다 혈관 근육인 평활근이 더 두껍게 되어 있어 심장에 높은 압력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맥은 동맥보다 얇은 근육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정맥에는 다른 두 혈관과 다르게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판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판막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공을 차거나 굴려본 적은 한 번쯤 있으시죠? 그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이 공을 내가 찼을 때 또는 굴렸을 때 처음에는 매우 빠르게 굴러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다 멈추게 됩니다. 혈액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심장이 혈액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맥을 지나고 모세혈관을 지나고 정맥으로 오는데 정맥까지 오면 심장에서 받은 힘은 거의 없고 또 그런데 심장으로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맥 곳곳에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 판막만 있어 가지고는 정맥에 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특히 심장 아래쪽에 있는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정맥을 꾹꾹 눌러줍니다.
그럼 정맥에 있던 혈액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생기는 압력이 몸 아래쪽에 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혈관을 보면 이 그림에서 모세혈관은 주변에 근육층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모세혈관은 주변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이 없이 하나의 세포의 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손등을 한번 살펴보세요. 녹색 빛깔의 어떤 혈관들이 보이나요? 그럼 그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서 무엇에 해당할까요? 네, 그 혈관은 정맥입니다. 모세혈관은 너무 얇아서 우리 눈엔 거의 보이질 않고 동맥은 압력이 높고 정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봤을 때 보이는 혈관들은 정맥입니다. 앞에서 혈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엔 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엔 혈장과 혈구라 되어 있지만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를 뽑아서 원심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혈액을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혈액은 혈장과 혈구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뜨게 되는데 이 혈장과 혈구 중에서 혈구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혈구가 아래쪽에 가라앉고 혈장이 위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구에는 그림에 보다시피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런 세포들이 모여 있고 혈장 부분에는 액체 성분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혈장은 약 55%, 혈구는 약 45%를 차지합니다. 그럼 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혈장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장은 약 90%가 물, 나머지 10%는 단백질과 지질, 호르몬, 영양분, 노폐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혈장이 하는 역할은 이런 아이들을 우리 몸 곳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혈장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대표적인 것이 항체와 피브리노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체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몸속에 항체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 항체입니다. 그래서 면역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고 피브리노젠은 혈액 응고,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상처로 피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피딱지가 생기는 그런 과정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혈액을 빨갛게 보이게 하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의 주요 기능은 우리 몸 곳곳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분자에 결합하여 이동을 합니다. 옆에 있는 헤모글로빈 구조를 보면 헤모글로빈에 철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철이 맞습니다. 한 번쯤은 피를 맛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맛을 보았을 때 쇠맛이 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쇠맛이 나는 것은 이 철이온 때문이고 철이온 하나에 산소가 하나씩 결합해서 운반이 됩니다. 근데 헤모글로빈에는 이 철이온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혈구에는 이 헤모글로빈이 약 2억 5천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세포 하나는 한 번에 약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철이온 때문에 혈액이 붉게 보이는데 여러분 집이나 주변에서 녹슨 철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녹슨 철의 색깔이 무엇이었나요? 네, 빨간색이었습니다. 철이 녹슬었다는 것은 철이 산소와 결합을 했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똑똑한 친구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피가 빨간 이유는 철에 산소가 결합해서 쉽게 말해서 녹이 슬었기 때문에 적혈구가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이렇게 우리 몸 곳곳으로 산소 운반을 하다가 약 120일 정도가 지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 마이크로리터에 약 500에서 600만 개의 적혈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1 마이크로리터라는 양은 여러분 별로 가늠이 안 되시죠? 보통 우리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은 300에서 400 마이크로리터 그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300분의 1 또는 400분의 1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은 0.001g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 정도면은 우리가 말하는 개미 눈곱 정도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작은 그 작은 부피 속에 적혈구는 500에서 6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00에서 600만 개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적혈구와 비교했을 때 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백혈구라고 하고 이 백혈구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호염구, 호중구, 호상구, 림프구, 단핵구 이렇게 각각의 크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5종류의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만나게 되면 그 병원체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그 병원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호중구는 식세포 작용을 하고 그래서 백혈구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를 둘러싸서 먹어버립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림프구가 있습니다. 림프구는 직접 병원체를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이 림프구가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세포로 변했을 때 B세포와 T세포라고 하는 세포로 변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B세포가 다시 다른 세포인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항체입니다. 그리고 기억세포의 경우에는 한번 들어왔던 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똑같은 애가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침입자를 빠르게 제거해서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이제 백혈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큰 것이 백혈구고 까만색 작은 것이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입니다. 그래서 저 병원체를 계속 백혈구가 쫓아가고 백혈구가 저 병원체를 감싸게 되면 이제 잡아먹은 것입니다. 저렇게 이제 잡아먹히게 되면 백혈구 안에서 소화가 됩니다. 다음은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혈관에 상처가 생겼을 때 혈관을 막아서 더 이상 피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명은 4에서 5일 정도로 짧고 그 속에는 1 마이크로리터에는 25만에서 40만 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칼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 적혈구가 그 상처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피가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이 혈소판인데 지금 이 혈소판이 트롬보플라스틴이라는 어떤 물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같이 반응을 하여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활성화시키고 이 트롬빈은 앞에서 말했던 피브리노젠을 피브린으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피브린이 상처를 통해서 빠져나가다가 그물을 만듭니다. 그럼 그 그물에 혈액에서 빠져나온 적혈구와 이런 것들이 같이 걸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게 되고 이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볼 수 있는 딱지입니다. 그래서 이 딱지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으로 더 이상 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서는 세포가 분열을 해서 상처를 치유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1마이크로리터 속에 적혈구는 약 500에서 600만 개, 혈소판은 25에서 40만 개, 그리고 백혈구는 적게는 10,000개, 많게는 더 그 이상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셌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혈액이나 또는 세포의 개수를 셀 때는 이런 혈구 개수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혈구 개수기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격자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까지 이 격자의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1m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0.1mm입니다. 그럼 이 곳 안에 혈액이 들어가게 되고 그 혈액에 있는 적혈구나 백혈구 이런 세포들의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0만 개 정도에 되는 세포를 세기 위해서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식염수라는 액체로 혈액을 물킵니다. 그런 다음 물킨 혈액을 개수기 속에 넣고 하늘색 부분에 있는 적혈구나 백혈구의 수를 세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부피가 0.1 세제곱밀리미터이니까 거기에 숫자 10을 곱해서 1 세제곱밀리미터에 있는 적혈구의 수를 추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처음에 물켰던 배율을 곱해주면 그 적혈구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색 부분의 부피가 0.1 세제곱밀리미터입니다. 이 빨간색을 다 세보면 총 67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0.1 세제곱밀리미터에 67개가 있고 그러면은 1 세제곱밀리미터에는 670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1000배를 물켰다면 물키기 전 1 세제곱밀리미터에는 67만 개가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빛을 이용해서 전자식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혈액형 무엇인지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자주 말하는 혈액형인 ABO식 혈액형입니다. 이 ABO식 혈액형은 란트 슈타이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ABO식 혈액형은 지금도 수혈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ABO식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당사슬,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A형, B형, O형, AB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O형을 살펴보면 O형은
이렇게 4개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사슬입니다. 여기에 보라색인 이 분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A형 사슬이 되고, 황토색인 탄수화물이 붙으면은 B형 사슬이 됩니다. 그래서 A형은 A형 사슬만 가지고 있고, B형은 B형 사슬만 가지고 있습니다. O형은 기본 사슬만 가지고 있고, AB형은 A형 사슬과 B형 사슬 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ABO식 혈액형은 수혈에서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ABO식 혈액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적혈구 표면에 있던 탄수화물 사슬, 그것을 우리는 응집원이라고 합니다. 이 탄수화물 사슬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응집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응집소는 혈액형별로 조금씩 A형은 베타를, B형은 알파를, AB형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O형은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이 되지만 응집소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세균에 노출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런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을 했을 때,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균이 침입하면은 항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그 항체를 만들 때 이 항체가 공격하는 분자가 적혈구 표면에 있는 아까 말했던 그 탄수화물 사슬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은 처음에는 그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알파와 베타를 모두 만드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알파는 응집원 A와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형인 사람의 몸속에서 알파를 만드는 세포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베타를 만드는 세포만 살아남아서 A형은 응집원 A와 응집소 베타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형은 응집소를 알파를 가집니다. 그리고 AB형은 응집원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 알파와 베타 모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O형은 둘 다 없어서 알파와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ABO식 혈액형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혈액형이 RH식 혈액형입니다. 이 RH식 혈액형도 앞에서 ABO식 혈액형을 발견했던 란트 슈타이너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RH식 혈액형은 세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붉은 털 원숭이의 혈액과, 그러니까 적혈구와 사람의 적혈구가 유사한 정도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적혈구를 먼저 토끼에게 주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토끼 입장에서는 원숭이의 적혈구가 외부 침입 물질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그 원숭이의 적혈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속에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항체를 다시 추출해서 그 항체와 사람의 혈액과 섞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혈액은 섞여서 뭉쳐졌고 어떤 혈액은 뭉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가 만들어낸 항체와 뭉쳐진 혈액형을 RH+형, 그리고 뭉쳐지지 않는 혈액형을 RH-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H+형과 마이너스형의 응집원과 응집소를 살펴보면 RH+형은 응집원 D를 가지고 있습니다. RH-형은 응집원이 없습니다. 응집소는 RH+형과 마이너스형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H식 혈액형은 앞에 ABO식 혈액형처럼 세균에 의해서 응집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RH- 혈액형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RH+형인 사람의 혈액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RH-형인 사람은 응집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이
피를 많이 흘린 환자에게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혈을 할 때는 원칙은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하지 않으면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는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같은 혈액형끼리는 다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O형은 O형에게, AB형은 AB형에게, B형은 B형에게, A형은 A형에게 피를 서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반응하지 않으면 수혈이 가능하므로 O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아주 소량씩 수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B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소량씩 조금씩 수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H형도 마찬가지입니다. RH 플러스형끼리도 서로 다량 수혈이 가능하고 마이너스형끼리 다량 수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RH 플러스형은 RH 마이너스형으로부터 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RH 마이너스형은 플러스형으로부터 수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소량씩 다른 혈액형끼리도 소량 수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혈관부터 시작해서 혈액의 구성 성분, 그리고 혈액 응고, 마지막으로 혈액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혈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나요? 이처럼 중요한 혈액이 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혈액 이야기를 맡은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조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